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신현영 전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최근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는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과 김건희 씨인 것 같습니다. 예. 놀랍게도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이 메신저를 통해서 담당 검사들에게 무죄 판례 검토를 지시했다라는 정황이 나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수사 보고서를 손댄 흔적까지 그런 정황까지 나왔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김건희 씨 얘기하면 할수록 털털털 나와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검찰이 무혐의했다. 이런 거 갖고 계속 국민의힘에서 방언 울리러 갔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특검의 그런 내용에서 확인을 한 결과 당시에 중앙지검장이었던 이창수가 부임하면서 이미 짜고 친 고스톱이었다. 그래서 무마할 것으로 문건을 만들어 놓고 이것에 맞춰서 검사들이 수사해라. 이런 지시의 방향이 있었다는 것들의 정황들이 나온 거잖아요. 예. 어느 순간 이게 특검에서 이창수와 조상원 두 검사를 전 검사죠. 출국 금지시켰어요. 그랬죠. 근데 출금을 시키려면은 뭔가 근거가 있어야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취재해보니 최근 언론의 단독들의 보도에 의하면 부당한 지시로 불기소를 받았다라는 그런 수사팀의 일부의 정황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문건이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검사들의 소통의 그런 메시지들이 그런 정황들이 나왔다는 것들이 보고되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현재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당시 우인성 부장판사가 공동 정범은 아니라고 봤고 또 다른 논란인 방조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아서 거기는 검토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예. 이번에 이제 특검이 추가로 이제 방조 혐의에 대해서 이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그 쩐주인 손모 씨가 이미 방조 혐의로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그쵸. 김건희 씨도 유죄 판결이 받을 확률이 높다. 그렇게 되면 결국 김건희 씨에게 무혐의를 내린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4차장이 처벌을 받을 확률도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재판은 김건희 씨가 1년 8개월 형밖에 안 받은 거예요. 예. 근데 그 중에서 내막을 보면은 이 도이치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형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죄 나왔잖아요. 그때. 예, 2심에 가서 그러면은 이게 공동 정범이 아니고 방조범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결과가 달라질 거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특검이 계속해서 특히 2차 특검이 이번에 대검과 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그리고 황제조사의 배후에는 이창수 그리고 조상원이 있었다. 이런 근거들을 지금 확인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도 상당히 24년도에도 시끌시끌했어요. 그때 이원석 검찰총장을 예. 패싱하고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그런 부분에서 수사 무마를 위해서 사실 취임하고 그런 역할을 한 거 아니냐라는 것들이 지금 근거로 나오는 것이고요. 근데 최근에 보도를 보면은 결국에는 도이치 주가 조작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계속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하면서 시끄러웠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김건희 씨가 자기의 이런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팔로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최근에 보도되는 거는 23년도부터 이 김건희 주가 조작에 대한 무혐의 문건이 만들어졌다. 거기에는 A 부장 검사라는 사람이 수사팀에 합류를 했는데 공주지청장으로서 계속해서 수사팀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보고가 있는 만큼 이거는 상당히 이전부터 김건희는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무혐의 때려야 돼라는 결론을 내고서는 지금 검찰들이 그동안에 수사에 대한 압력을 작용을 했다. 그러기 위해서 이창수가 갑자기 24년 5월에 중앙지검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사실 그전에는 송경호 중앙지검장이었거든요. 이 사람 협조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창수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무혐의 황제조사하고 그다음에 무혐의를 발표하게 된 것 아니냐라는 정황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에 있어서의 유죄 판결에 매우 유리한 증거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은 그 판례 검토는 사건 처분의 완결성을 위해서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다라고 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2차 종합특검이
첫 사건이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국 금지까지 시켰고 예. 그러면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이창수 전 지검장은 그때도 24년 5월에도 이런 인터뷰 질문에서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원칙론적인 발언만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수사 지시를 했다는 것이고 이런 문건들이 컴퓨터를 탈탈 털고 하다 보니까 중앙지검 반부패 2부 컴퓨터에서 한글 파일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검사들의 그런 소통 메신저에서 당시에 어떻게 수사 지휘가 위에서부터 내려왔는지에 대한 근거들이 확보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김건희 씨가 그 24년 5월에도 박성재 장관한테 내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체크했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뭐 텔레그램을 통해서 수사 무마를 위한 의혹이 법무부 장관에서 또 중앙지검으로 내린 거 아니냐 이런 부분까지 지금 특검이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패싱되기도 했고 본인이 그렇게 황제 조사를 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도 해서 일부 검찰의 내부에서의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되고 있다는 걸 인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왜 수사가 제대로 안 됐느냐? 주요 그런 주범들이 이제는 이창수, 조상원이었다. 이분들이 근데 25년도에도 같이 그 퇴직 그 사표 낸기 때문에 쌍으로 항상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 커플들이 앞으로도 계속 특검에서 조사가 되면은 뭔가 그런 정황들이 주요 범죄의 행위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또 이분들도 유죄가 될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그 당시 헌법재판소에 탄핵 절차까지 같이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기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다시 재부활한 것처럼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요. 그 조상원 당시에 중앙지검 사장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게 뭐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서 혐의 없음을 결정하였다라고 본인이 발표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계속 무혐의를 주장했기 때문에 이런 정황들이 허위였다는 게 나오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이들의 책임이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결국에는 중앙지검에서는 무혐의 났지만 다시 재심 청구가 되었고 고검으로 갔고 예. 고검에서는 재수사에 대한 그런 판단이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밝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김건희 씨의 그런 형량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그 원래 절차인 수사 보고서를 완성한 뒤에 무혐의가 가했는데 이게 지금 바뀐 거잖아요. 예. 무혐의로 먼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수사 보고서를 완성했고 그리고 수사 보고서를 손본 정황이 있다라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허위 공문서로 엮을 수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허위 공문서 작성이고 직권남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직권남용. 실제로 이게 무혐의를 때리기 전에 이미 수사 보고서가 결론을 냈었고 그리고 이 수사 보고서를 결국에는 무혐의 이후에 마치 만든 것처럼 날짜를 변경하는 허위 조작의 그런 공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또 사실 서울 고검에서 재수사 결정이 나고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하면서 당시에 그때 김건희 씨가 증권사 직원한테 예. 그 통화하는 내용. 그래서 이거 40%는 너무한 거 아니야? 수익 40%. 예, 예.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나왔잖아요. 사실은 그 당시에 관련 증권사를 압수수색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서 이런 직원과 김건희 씨의 육성 확보 이런 것들을 방조한 건 아니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그 이후에 드러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감안된다고 하면은 아마 더 큰 뭔가 형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증권사 직원과의 수익 40% 녹취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건 검찰이었고 그렇죠. 예, 특검 조사에서 이게 이제 드러난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 정말 좀 늦게 진행이 되고 있고 너무 예. 사안들이 많다 보니까 드러나는 게 조금 다른 특검보다는 늦었고 그러다 보니까 2차 내란 특검에서 이양 받았고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아직은 밝혀질 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기로 김건희 특검 혐의가 무려 16개 정도 됐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양이 많으니까 이제 2차 종합 특검으로 갔는데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종합특검의 1호 타깃이 지금 이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전에 여러 가지 그 혐의 가운데
지금 이것만 들여다본다는 거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의 근거나 정황이 있다는 거고 사실은 양평 공흥지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고속도로 그 개발에 관련돼서 최근에 원희룡 전 장관이 출국 금지당했잖아요. 예. 그래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특검이 오래되다 보니까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하고 나서도 조금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지긴 하거든요. 예. 그런데 김건희 씨는 지금 여러 가지 지은 죄들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ING 중이고 밝혀진 거는 세 발의 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멘붕이 와가지고 기자들 앞에서 아무 말도 않고 한 7초인가? 네, 침묵이었잖아요. 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요? 그렇죠. 본인이 억울할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본인이 열심히 수사한다고 밝혔는데 검찰총장은 난데 패싱이 되고 실제로 검찰에서의 논란은 책임은 본인이 또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게 죄라면 죄인 것이죠. 예. 그래서 좋은 리더를 만나서 좋은 정부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도 정말 복인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시대를 잘못한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뭐 윤석열 정부에 부합해서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지금 봤을 때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거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그 뭔가 책임을 같이 지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좀 안타깝기도 하긴 한데 내려올 때 잘 내려오셨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나 판사를 이렇게 구속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말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네. 영장 실질 심사에서 기각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검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사건을 모으고. 예. 그렇죠. 이게 아직까지는 우리가 검찰개혁하기 전까지는 판사 탄핵해야 되고 검사도 탄핵을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뻔뻔히 가서 탄핵안을 올려도 계속해서 되돌아오고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쉽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그 수사 권력의 카르텔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2차 특검이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그런 정황들을 더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 큰 숙제로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동력이 얼마나 남아 있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응원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대통령 국무회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집값 정책 설계 때부터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 충돌을 사전에 없애겠다라는 강경한 의지입니다. 그러니까요. 부동산 정책이 아직도 핫 이슈고 지선 앞두고서는 사실은 부동산 값이 정말 정책적으로 반영이 돼갖고 안정을 취할까 아니면 그럼에도 고공행진할까 이런 것들이 초미의 관심이잖아요. 그래서 예. 이재명 정부는 항상 시간이 촉박하다. 우리는 3년짜리 정부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하루하루를 정말 진정성 있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진정성을 이 고위공직자들 과장급 이상에까지도 이 정책 위반자들은 어느 정도 다주택자라면 배제해야 된다라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보면은 해당되는 그런 부처가 국토부 그리고 재경부, 기획예산처 이 세 개의 부서가 되고요. 최소 과장급 이상이면 5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토부는 장관부터 과장까지 해갖고 30여 명이 해당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뭐 택지 개발하거나 민간 정비 사업을 하거나 도시 재정비 뭐 공급, 주택 공급을 하는 데 이런 여러 가지 본부들이나 주택 토지실 관여된 50여 명에 대해서도 쭉 스크리닝하면서 다주택자가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세제 개혁까지 갈 때 조세 정책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들어가진 않을지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보겠다고 하는 거니까 뭐 국민들한테는 매우 공감할 만한 그런 메시지라고 보이고요. 특히 최근에 고위공직자들 그 재산 공개됐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뭐 청와대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정치인들, 국회의원들까지 집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팔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일부는 이미 팔아가지고 뭐 해결이 됐다라는 보도도 되고 있는 만큼 부동산을 투기의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지양한다. 다만 많은 집을 갖고 있으려면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세금 많이 내고 그만큼의 그런 책임을 행사해라라는 메시지가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이제 자율 판단에 의해서 팔 것인지 보유할 것인지 많은 사람들한테는 자율 의지에 맡기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뭔가 비용 부담이나 오히려 득이 아니라 실이다 그런 부분에서 메시지가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의 뭔가 공감대가 계속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지율이 아직도 고공행진하고 있잖아요. 요즘 뭐 최고치라면서요? 그러니까요. 정점을 찍고 있었고 어디까지 올라갈지 참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하나하나의 대통령의 메시지가 진정성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분당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내놨고, 그쵸. 그리고 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압박을 하고, 예. 그러니까 결국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6채 가운데 4채를 팔았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그 정부 여당이 정책을 견인하면 야당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매우 그런 긍정적인 사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6채 있다고 본인이 막 주장하고 뭐 우리 노모가 뭐 울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감정에 호소하고 그랬는데 안 먹힌다는 거 본인도 아니까 그냥 정리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수세에 몰려서 판 거예요. 이게 정치인으로서는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만약에 네. 이슈가 터졌을 때 선제적으로 해서 나도 동참하면서 우리 국민의힘도 부동산의 다주택자에 대해서 그런 공정 경쟁이나 공정 시장을 위해서 같이 하겠다. 우리도 같이 내부에서 메시지 내겠다. 이렇게 했으면 국민의힘이 웬일이야? 왜 이렇게 멀쩡해? 그렇겠네요. 이러면서 국민들이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안 팔 것처럼 하다가 질질 끌려가지고 막 그때 구정 때 대통령과 장동혁의 그 SNS 공방 그런 것들 다 해놓고서는 나중에 슬그머니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팔고 나서도 판 약발은 전혀 안 먹히고 지금 그래서 장동혁 당대표가 그렇게 의롭다는 거예요. 지금 지지율이 20% 미만이라면서요? 아니 그리고 국민의힘. 지금 지역에 일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 어디 찾아가려고 그러면은 다들 오시면 도움이 안 되는데 이런 모습이고 실제로 당대표의 여러 가지 사무처의 직원들 있잖아요. 예. 직원들마저도 외면하고 있었고 지금 당대표가 사무처 직원들 추순회라고 면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난번에 서울시장에 나온 그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예. 장동혁 대표 오지 말라고 그 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 거짓말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장동혁 대표가 오세훈의 대항마로 밀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친장 의원이라고 볼 수 있는 후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안 됩니다. 배현진 의원은 예수님이 와도 이번 선거 못 져요라고 얘기하면서 아니 배현진도 정말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 같은 고귀한 분까지 인용을 하면서 종교적으로 얘기했는데 정말 패배주의도 심하고 실제로 내부의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예. 듭니다. 예. 안철수 의원은 이번 사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택과 관련해서 공직자를 배제하려면 주식과 관련해서도 고위 공직자들이 사전에 주식을 전량 매도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SNS에 공방을 펼쳤습니다. 대통령은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주식이랑 우리가 부동산이랑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서 이거를 너무 쏠려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주식을 부양하는 데 있어서 균형 잡힌 배분을 하자라는 게 이번 정부의 또 목표잖아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재산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근데 18억 정도 늘었다고? 예, 그런 것 그 같아요. 본인의 그 책 출간한 때문에, 지적 예. 재산권 플러스 그리고 후보 때부터 ETF를 많이 사셔가지고요. 어. 투자하고 지금 적립식으로도 하고 거치식으로도 하셨거든요. 그게 확 올라갔고 정말 그때 산 사람들은 두세 배의 그런 수익을 냈고 있거든요. 지금의 이런 이란 중동 사태에서도 불구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을 갖고 있는 것 자체, 특히 우리 코스피 지수에 투자한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서의 재산의 그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국내 국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우리가 지금 내부에서 국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거는 더 부양해야 되고 특히나 반도체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투자하는 게 왜 그거를 그러면 뭐 공직자들은 그냥 돈 한 푼 재산 없어야 된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송인 군자가 되실 거면은 안철수 의원부터 그렇게 재산이 많으신데 사랑의 열매에도 기부하시고 다 이렇게 솔선수범 하시면서 정치하시면은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공직자들의 그 재산 공개할 때 실제로 보면은 주식 몇 주 가지고 있다 다 공개하고 그게 또 합법적이잖아요.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부터 이해관계 상충인 주는 그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과기부 장관이라 그러면 과기부에 관련된 반도체나 이런 것들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건 전량 매도하고 비상장 주식 중에서도 이해관계 있는 거는 버리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했을 때는 매번 공개되는 때마다 언론의 비난이 있고 사실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부적격으로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당연히 디폴트로 정리하고 들어온다. 이해관계 상충이 생겼을 때도 정리해야 된다는 거는 너무 기본적인 고위 공직자의 윤리이기 때문에 주식을 한 푼도 가지고 있지 말아라. 이런 국단주의를 주장하는 게 보수로서는 안 맞는 건데 예. 국민의힘에 계시는 게 맞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예. 자, 다음으로 조작 기소와 관련된 국정조사 특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조사 특위가 그 증인 102명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엄희준, 박상용 검사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어떻게 진행될 걸로? 저는 102명의 증인을 의결을 했잖아요. 예. 근데 참 재밌는 게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이 특위에 우리는 취재에도 맞지 않고 공감할 수가 없어 안 들어올 것처럼 하다가 들어왔어요. 예. 들어와가지고 이제 나경원 의원이랑 박규태 의원이랑 뭐 이거는 위헌적인 국정조사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반대를 할 수밖에 없고 막 그러면서 막 공방을 하다가 결국에는 102명의 그런 증인까지 의결하는 과정까지 갔는데 예. 또 막 박차고 나가고 막 그러긴 했는데 뭐 이미 많이 봤던 광경이기 때문에 아무리 국민의힘이 문제다 위헌이다 이렇게 해도 국민들이 정말 조작 기소했다 그러면은 밝혀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공감대가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한동훈 증인 채택도 너무 재밌는 이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한동훈은 나 증인으로 불러주면 내가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으니까 내가 소명하겠고 조작 기소 아니라는 거를 입증하겠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은 반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 띄워주게 되면 안 되니까 안 돼! 라고 하면서 오히려 본인들이 쓸 수 있는 카드를 오히려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국정조사 특위는 아마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고 앞으로 그런 관계자들이 나와서 정말 조작 기소했는지 특히 그동안 김성태 쌍방울 이 예.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심 정황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특히 김성태 회장이 본인도 얘기했어요. 아, 이거 검찰들이 정말 탈탈탈 털어가지고 내가 진짜 이재명 후보한테 그때 지사한테 돈이라도 줬으면은 내가 진짜 증언이라도 하겠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사실관계 정황을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화영 전 지사의 그런 연어회, 술파티 뭐 이런 거 소주가 반입이 됐네 안 됐네 이런 것들까지 제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이번에 팩트 그대로 보여드린다면은 아 정말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서는 얼마나 민주당을 탄압했는지 정치인들을 탄압했는지 이런 것들이 착착착 쌓이면서 드러나면 아 이거 불공정하다라는 것들이 더 우리 국민들한테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1차로 채택된 102명의 증인 가운데 방금 말씀하신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그리고 남욱 변호사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추가로 김성태 전 회장과 남욱 변호사는 당연히 포함될 것 같은데 예. 뭐 또 실제로 두 사람이 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쵸. 옛날에는 남욱 변호사는 검찰로부터 협박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배를 가르네 뭐 가족을 위협했네 그런 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빌드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게 무리하게 국정조사를 하는 거냐라는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팩트 있는 그대로의 그 사건에 대한 정황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자료 요구권이 있고 그리고 그렇다면서요. 출석을 네. 해서 사실 질의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증인들이 나왔을 때 얼마나 진실되게 진술을 하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 멤버 한 분 한 분의 그런 역량들이 매우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왜 못 나와서 안달일까요? 본인은 이슈를 받고 싶으니까? 거기는 관종이잖아요. 뭐라도 하여튼 간에 내가 서문시장 가면 이만큼 모인다를 보여주고 싶은 계속해서 그런 본인의 그런 팬덤의 인기를 과시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 예. 예전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제 국회에 출석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랑 티키타카라면서 본인이 인지도가 올라갔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뭔가 공격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반박하고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능하다라는 자신감이 뿜뿜이기 때문에 또 출석해가지고 이거는 사실은 법무부 장관일 때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할 텐데 글쎄 그게 득이 될까? 나오면은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 옹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윤석열 정부의 윤의 키즈로서 2인자로서 내가 그렇게 열일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검찰의 이미지가 더 강화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정치적인 이미지가 안 그래도 엘리트지즘 그리고 나잘난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어려운 취약계층 약자들의 이런 걸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뭔가 포용적인 정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계속 그렇게 일방향으로 검사의 그런 이미지만을 쌓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될까? 하여튼간에 지금은 본인이 관심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지금 뭐 어떤 자리도 지금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슈 선점을 하면서 본인의 그냥 역량을 팬덤으로 끌고 가겠다. 그 전략에서 나오는 게 손해보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내심 그 출마를 하는데 대구 쪽 생각하는 것 같아요. 누가 대구, 하나? 예. 부산. 대구, 부산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선은 대구는 지금 주호영 의원이 예. 무소속으로 나올까 말까 이렇게 만지작. 예. 대구 수성갑?
예. 그리고 지금 최은석 의원이 또 대구시장에서 지금 또 우위를 점하게 되면 거기도 또 보글이 나올 거니까 대구가 출마한다 그러면 내가 괜찮지 않을까? 서문시장 갔어도 반응이 좋았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부산도 지금 뭐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 또는 주진우 의원이 지금 예. 의외로 박형준 시장보다 국민의힘에서 조금 더 잘 나가는 그런 상승세가 있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에 나가는 게 본인이 승산이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텐데 글쎄요. 뭐 그렇게 그 지방선거에서 이번 보궐선거에서 그렇게 변수가 될까 싶기는 합니다. 예. 자, 다음으로 국회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법사위원장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그리고 상임위원도 전부 독식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예. 지금 국회 활동을 제대로 도와주지 않으니까 정청래 당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지금 발끈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대통령도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 아니 했었습니다. 내가 진짜 이렇게 대한민국을 바꾸고 정책을 구현하는데 국회가 입법을 제대로 안 해주고 그걸 뒷받침 못하니까 너무 느리다라고 원망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사실은 정청래 당대표랑 한병도 의원이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걸 잘 서포트하기 위해서 조직도 만들고 계속해서 빠르게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본회의와 상임위를 잘 굴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당정청의 합은 좋은데 문제는 데이터를 쫙 뽑아보니까 아니 국민의힘이 위원장이면은 회의를 안 열어요. 제대로 안 상임위가. 열었더라고요. 그래갖고 예. 그거를 쭉 다 22대 운영 실태를 데이터로 뽑아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법사위랑 과방위가 제일 많이 열었어요. 90번. 90번. 저기는 위원장이 우리 쪽이잖아요. 그렇게 계속 이슈가 되고 공방이 되고 그러면서 법안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제일 꼴등인 데가 성평등 가족위원회와 정보위원회. 24번, 21번. 그래서 너무 적어요. 왜 그러면 잘 안 열리느냐? 결국에는 위원장이 개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장이 안 돼, 못 열어 이러면 못 열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국민의힘이 일을 안 하려고 작정을 한 게 21대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22대에도 계속 성과 내는 이재명 정부의 발목 잡기를 하려면 회의를 열면 안 돼요. 회의를 열면 안건이 검토되잖아요. 법안이 토론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뭐 수정이 되거나 보완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이것이 상정이 되고 법사위로 가고 본회의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방해하려면 회의를 안 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안 열면 자유시간이 많아요. 일을 안 해도 돼요. 세비는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아니 내가 지금 뭐 다른 정치적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지금 당장 다음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이 쉽지 않은데 지역이나 다지러 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계속 지역 정치하면서 본인만 그 지역에서 인지도 올리고 있는 거죠. 그런 이기적인 정치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 그러면서 아 진짜 이제 후반기 상임위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5월 달까지가 전반기고 예. 이제 6월 달부터 지선 끝나고 나면은 새롭게 다 개편돼 갖고 위원장이랑 간사랑 다 바뀌는데 그럴 때 정말 여당이 주도할 수 있는 상임위 개편. 그럴 때 위원장 정말 독식을 해도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우리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렇게 뒷받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도까지 검토할 정도로. 근데 지금은 지지율이 뒷받침되고 있고 일하는 정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일정 부분의 공감대가 그동안 오랫동안 쌓아온 거죠. 예. 무엇보다 그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간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피해가 우려됩니까?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보기는 예, 하지만 없지만, 예. 만약에 법사위원장에 사실은 나경원도 간사 아직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못하고 있죠. 근데 예. 위원장을 한다. 그러면 이제 법사위가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예. 예. 위원장이 근데 안 여는 거죠. 이게 정말 문제인 게 뭐 계속 비판이 되고 있지만 많은 상임위가 법안을 검토하고 통과를 시키면은 다 그 법안이 체계 자구 검토를 위해서 법사위에서 한 번은 거쳐야 걸러집니다. 되잖아요. 예. 근데 법사에 이렇게 모든 상임위에서 온 것들이 쫙 쌓이는데 이거를 느리게 하거나 안건을 안 올리거나 회의를 안 열어버리면 결국에는 본회의가 잡혀도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가 안 되면은 못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본회의 열고서는 뭐 그럼 5건 통과시킬 건가요? 뭐 한 건 시킬 건가요? 그래서 법사위가 항상 옥상옥이다. 그리고 본인들이 발목 잡기를 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하원과 상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라는 비판들이 그동안 많았거든요. 그거를 아주 악용하는 기전으로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지금 개헌도 안 하겠다 그러죠. 뭐 그러면은 법안 검토도 제대로 상임위 안 열고 그거는 21대에도 마찬가지였어서 일을 너무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게 국민의힘이었기 때문에요. 더더욱이 본인이 야당이면은 할 수 있는 게 반대와 비판과 발목 잡기거든요. 필버도 그래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를 스스로 한번 성찰해 보길 바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줄 확률은 0%네요. 불가능해요. 네. 이거는 있을 수 없고요. 예. 당연히 일하는 여당으로서 법사위원장은 사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아니 법사위가 열려도 얼마나 난리뽀대기를 치면서 못하게 막습니까? 뭐 예. 다가와갖고 위원장한테 이거 못하게 막고 물리적으로 뭐 피켓팅하고 뭐 고소고발에다가 정회시키고 막 그러는데 야당의 위원장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네. 최근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가 보기에 서울시장보다 더 주목받는 게 다름 아닌 대구시장 같습니다. 대구 너무 핫해요. 완전히 핫하죠. 예. 네. 민주당에서는 이제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할 것으로 보이고 아마 예. 단독 후보로 나설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김부겸 총리 나와라 이렇게 군불대면서 지금까지 올라왔잖아요. 한 예. 30일 정도에는 기자회견으로 출마 선언을 할 것 같은데 뭐 알려준 바로는 서울에서 한 번, 대구에서 한 번 하면서 출마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정청래 당대표를 얼마 전에 만났잖아요. 예. 그리고 언론에서는 뭐 인터뷰 기자가 물어보면은 아니 우리도 부산의 전재수처럼 뭔가 특별법 같은 거 선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대구에도 당이 좀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기본적으로 이전에도 여러 번 출마를 했었고 당선도 돼갖고 62%로 국회의원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떨어질 때도 최소한 40%는 40% 이상으로. 본인이 예. 지지율을 받았던 거예요. 기본 인물로서의 40%가 있는데 사실은 그때도 박근혜 정권의 2년 차일 때도 40%를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장관도 하고 총리도 했잖아요. 예. 몸값이 더 올라갔고 그런 분이 정말 대구를 위해서 시장으로서 헌신을 한다는 메시지가 대구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작동할 거라고 보이고요. 특히나 지금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이진숙 같은 사람이 대구시장 돼봐요. 그러면은 대구에는 떨어지는 떡고물이 없을 것 같아요. 준다 그래도 우리는 안 받아요 이러면서 계속 우리는 윤석열이다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 시민들도 합리적인 사고를 합니다. 정말 어느 당의 시장이 나와야 대구가 지금 계속 인구 소멸에다가 경제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이것을 우리도 반등을 할 것인가 당연히 고민할 거고요. 그렇다면 김부겸 총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김부겸 총리는 또 겸손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지금의 그런 여론조사에서 내가 1등으로 나오는 거는 큰 의미는 없다. 라고 겸손한 발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대구에서는 국민의힘의 공천이 개판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뭐 주호영 의원이 또 무소속으로 나와서 뭔가 3파전, 4파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현역 의원들이 뭐 추경호, 윤재욱 이런 분들도 올드 보이들이잖아요. 사선했고 이미 많이 하셨는데 또 대구에서 정치하려고 또 오셨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정말 안 바뀌고 있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구 시민들의 좌절감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마 김부겸 총리의 지지로 승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지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했죠. 컷오프에 든 거에 대해서 예. 그러면 무소속으로 나올까요? 지금 어떤 카드든 간에 지금 검토하면서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하는데 고민하고 있는 거죠. 우선은 무소속으로 나오면 국회의원 배지는 내려놓고 와요. 예. 그래서 본인이 이걸로 정치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예전에도 2016년에도 본인이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당선된 기왕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예. 처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갖고 진짜 국민의힘, 민주당, 본인 무소속 3파전이 됐을 때 그래서 김부겸 총리가 당선이 됐을 때 예. 본인은 유승민 의원보다도 더 큰 배신자론에 평생의 정치적 마무리를 쓸쓸하게 해야 될 리스크도 있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오더라도 나중에 극적인 또 결합 국민의힘과 이렇게 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뭔가 협상의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예측까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무소속으로 하는 게 배지를 떼우고 나올 만큼의 가치가 있을 것이냐 그 예.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무소속 못하고 있죠. 그 결과를 누구보다 지켜볼 게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공천장을 안 줄 것 같으니까 무소속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주호영이 이제 무소속으로 대구시장 나오면 본인이 그 자리를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고 그래서 무소속 연대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한 연대가 예. 가능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주호영 의원도 계속해서 이 뭐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 윤석열이랑 이제 단절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해갖고 사실 찍혀가지고 이번에 컷오프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한동훈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서로가 그래서 연대나 협력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또 다른 국민의힘과 보수 내에서의 물결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려고 하는 건데 과연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굳이 이게 주호영이라는 오래된 육선한 국회 부의장 정치인과 한동훈이라는 검찰 출신의 어떻게 보면은 정치 경험이 1도 없는 이 두 사람의 연대가 각자 동상이몽하면서 이렇게 유기적인 화합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다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조폭 연루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연일 분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토리라인이 워낙 부실해서 쓰다만 소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검찰이 파타야 살인 사건 주범에게 대통령과 조폭 간의 연루설을 인정하는 허위 증언을 대가로 감형을 제안했다라는 의혹입니다. 이게 보니까 이전에 김성태 전 쌍방울 부회장이 떠오르더라고요. 예. 그때도 김성태 전 부회장의 녹취록에 따르면 김성태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인가요? 그쪽에 이제 돈을 준 적이 없는데 검찰이 준 거 있으면 불어라 라고 해서 감형을 제안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폭로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또 다른 주범 김형진 씨가 말하는 거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조폭 간의 연루설을 인정해라. 그렇게 되면은 뇌물을 줬다는 진술을 유도하면서 형량 거래를 시도했다는 건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엄청난 파장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화가 나신 거고. 그러니까 이게 평생 억울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 계속해서 X에다가 올리시는 것 같은데, 매불쇼에서 보도가 된 거잖아요. 이 성남국제 마피아파 소속의 조직폭력 배임을 이용해서 김영진의 옥중 편지가 공개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당시에 내가 정말 전 성남시장이던 이재명과 이런 조폭, 뇌물수수, 커넥션 허위로 증언해주면은 10년 감형해줄 거야 하고 검찰이 정말 조작하고 어떻게 보면은 진술을 허위로 유도해냈다는 그런 정황이 옥중 편지를 통해서 드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매불쇼에서 보도가 됐으니까 사실관계 확인은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예.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 들어오고 나서 이재명 죽이기에 일환으로 검찰이 열일했다. 그래서 장영하 변호사의 그런 조폭 연루설뿐만 아니라 이런 김영진 이 조폭까지도 계속해서, 그리고 김성태 쌍방울도 그렇고 위례도시랑 대장동이랑 그런 여러 가지를 계속 켜켜이 쌓이면서 윤석열이 검찰이 왜 이재명 하나 못 잡아들어? 이런 방식으로의 그런 주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대통령과 결국에는 법무부와 그리고 검찰의 커넥션이 이렇게 작동을 하면서 결국에는 정치 검찰들이 잘하는 그런 조작, 수사, 허위 진술 강요, 압박, 그런 수사 이런 것들이 작동을 했다는 것들이 이제는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스물스물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그것이 알고 싶다에 그렇게 내가 마치 조폭과 연루되어 있는 것처럼 어이없게 보도를 했던 거에 대해서 사과를 꼭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말 실제로 사과를 했는데 예. 노조에서는 좀 반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조는 언론의 독립을 침해하지 말라라고 반발을 했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곧바로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 말 해대는 잔치를 하면은 그게 언론의 특권입니까? 적어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뭔가 그런 권력에 대해서 견제하는 보도를 하는 것도 맞는 건데, 그게 잘못된 걸로 드러나면은 잘못된 보도였다라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명예 회복하는 계기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론은 정말 받았으면서 난타전을 할 때는 막 그렇게 단독 보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아무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은 쓱 발 빼고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서는 그 사람은 완전히 악마화되고 프레임 씌우는 지금 잘못된 그런 언론과 정치 관계가 피해자들이 정말 많이 양산이 됐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대통령의 X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개혁, 그러니까 검찰 개혁, 사법 개혁, 그 다음에 언론 개혁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사실관계에 대한 팩트 체크 잘해야 된다. 예. 여러 가지 잘못된 보도를 하면서 이것을 인플루언서처럼 하고 있는 언론의 잘못된 행태, 특히 요즘에 경쟁 보도랑 속도전이랑 이런 것들이 점점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심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팩트 체크 잘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카더라 통신을 그냥 보도해 버려요. 그리고 그걸 악의적으로 하는 정말 중량감 떨어지는 매체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서 광고비 받고 이러면서 조회수 눌리고 이런 악순환에 계속 반복되는 것과, 특히나 그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이런 언론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경종을 울릴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